진영훈이즘이 북에 그런 발표가 있은 다음에 이런 종류의 행사로서 처음 있는 걸로 생각해요. 발표자들이나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거로 믿으면서 저희 민족일보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이다. 그리고 조영수가 쓴 그 창간사에는 우리 민족일보는 남북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준엄한 비판자가 될 것이며 그 남북 화해와 그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에게는 가장 큰 후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통일을 저해하는 이 냉전 언론의 기원과 그리고 실태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통 언론의 폐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북맹을 북을 모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그 북을 악마화, 동맹을 넘어서 현북, 악마화까지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 공포증을 조장하고 결국은 통일 의지를 꺾게 만드는 것이 이 반통일 언론의 그 폐해이죠.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이 정치인들은 또 이거를 이용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결국 정치인을 자기 검열하게 하고 아까 이사장님이 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지금 조용하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 정치인들이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거죠. 조중동에 의식해갖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올바른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솔직히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 민족의 그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맹구옥이라는 걸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맹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무지하고 삼맹에서 각자의 세 가지의 미혹, 그러니까 진실을 호도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미혹에 빠져 있는 그 9가지 미혹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부지사가 도라산 전망대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려는데 유엔사가 거부를 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지사 사무실 관공서를 설치하는데 그걸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죠. 왜냐? 외명입니다. 유엔사의 본질을 기자들이 모르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1988년에 그때 이용구 통일원 장관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요하고 의미 있는 통일 방안인데 그 통일 방안에 의하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거쳐서 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헌법 의회를 만들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통일을 하자라는 그런 정말 방법이 있죠. 평화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정부의 통일 방안입니다. 근데 박근혜 때는 흡수 통일을 서스럼없이 얘기해도 모든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못 써요. 왜냐? 우리의 통일 방안을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는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으려면 북의 언론 매체, 신문이라든가 통신, 홈페이지 봐야 되죠. 알려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국가보안법입니다. 지금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 뭐 얼마 전에 뭐 10만 열흘 만에 10만 명이 그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7조부터 개폐를 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언론의 종북몰이의 보도에 제가 그 뿌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보수 언론 반통일 논조의 뿌리는 그럼 어디 있냐? 그 뿌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측면이 나는 강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보안법이 그럼 언제부터 비롯됐느냐? 오늘 들춰보면 1948년 8월 며칠 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훨씬 이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그 역사는 1907년 대한제국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통감부가 그 이완용 내각을 강제해서 만든 법이, 이게 근대 법의 시작입니다. 사실 처음에 만든 법이 1907년 7월 24일 날 만든 법이 신문집법이고요. 두 번째 만든 법이 보안법입니다. 그 3일 후에 1907년 7월 27일 날 만든 게 보안법입니다. 그들의 말과 이 언론과 보안법은 이 사상을 통제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죠. 이제 법은 1940년 해방 후에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 보안법은 폐지가 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안법은 폐지가 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1907년에 만든 보안법이 114년이나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짓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 종북몰이 보도에 나는 이거 시작이라고 이걸 보는데, 이 종북몰이 보도는 그 분단 이후가 아니라 일제 조선 침략, 조선 병탄의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114년 동안 이어져 보이는 아주 정말 뼈아픈 그 법의 유전자 때문에 이거에 기생해서 이 종북몰이 보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죠. 기자는 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발행 편집인은 신문집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보안법과 신문집법이 서로 언론 탄압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은 수단이었던 거죠. 업문신문 지면세신 요항이라고 하는 게 1937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조선동화 사장이 경무국장 앞에서 쓴 서약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에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이걸 발굴을 했어요. 근데 별로 우리 언론에서는 아무도 잘 쓰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좀 장황하게 원문을 다 그대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80년 전 보도 지침을 능가하는, 아니 1937년도에 일제가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우리가 개방에 미군정에 들어와갖고 일본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다 수용을 했죠. 그러면서 10월 9일 날 군정법령 11호를 발표를 하는데 일제가 쓰던 법에서 딱 7개 법을 폐지를 합니다. 치안유지법, 그 다음에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사법, 딱 7개의 법을 폐지를 하는데 여기에는 신문집법과 보안법이 없어요. 보안법 폐지가 안 된 거죠. 그리고 1946년에 이 건국이라는 그 호해를 제작한 그 김광수라는 이 사람이 그 건국이라는 잡지의 그 주간인데, 이 사람이 그 조선정파사 유폐 사건을 보도한 것을 비판하는 호해를 제작해왔다고 그래가지고서 구속이 됐는데, 법이 신문집법으로 구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일제법이 신문집법으로 해서 처벌을 해방이 됐는데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조병옥이라는 경무대 국장이 신문집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시대에도 일제의 신문집법과 보안법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어제 경향신문 출신인데, 경향신문이 해방 후 46년에 이제 참여이 됐는데, 그 윤전기가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폐간하고 불화받은 윤정입니다. 그게 상징적이죠. 의 5.16 쿠데타는 우리에게 오랜 그 친일 세력과 분단 세력의 원래 군인들은 전쟁을 하는 냉전적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한국 전쟁까지 경험했다. 이 냉전 세력이 결합이 되면서 정말 이 강고한 이 반통일 세력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이제 북풍이죠. 87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김현희 사건이 벌어졌고 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불바다 방언 발언이 일어났죠. 이걸로 해서 결국 팀 스피릿 훈련과 패트리어 미사일이 배치된 게 이 불바다 발언으로 이제 배치가 됐죠. 77년에는 지금 뭐 우리가 97년 대선 때는 그 총풍 3인방인 총경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2012년에는 그 대선 때는 노무현 김정은 NNL 보도가 정보기관이 개입되어 그 비밀물건을 빼돌리는 사건, 그걸 또 이제 보도하는 사건, 악의적으로. 근데 가장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2009년에 이 종편, 이 괴물 종편이 탄생한 겁니다. 이 괴물 종편은 어떻든 반통일 언론의 날개를 달아갖고 24시간 역사를 왜곡하고 남북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송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그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괴국 소행이다. 정말 이게 근데 그 채널 A가 보도하고 TV조선이 보도한 이거를 정말 근데 아무도 제지를 못했다. 하다못해 5.18 재단에서도 세력 플러스 분단 세력 플러스 이 냉전 세력이 보도에 결정판은 저는 이 정대용 보도라고 뉴스타파 한겨레 경향신문사에게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헌법 정신,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헌법 정신을 난 모른다고 봐요. 뉴스타파가 그 보도에 의하면 이게 박근혜 때 2016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보훈처에서 김일성 외삼촌을 서울을 했어요. 근데 김일성 외삼촌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1944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훈 대상은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하거나 특히 6.25 한국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준 거예요. 더불어 박근혜 정권이 줬다. 근데 뉴스타파가 그게 부당하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앞뒤 가리지 않고 김일성은 외삼촌을 갖다가 서울을 줬다는 건 미친 짓이다. 여기에 대해서 진보 정당이라는 정의당도 막 반대 성명을 내버렸어요. 이거는 논리도 없이 그냥 김일성은 나쁜 놈. 이니까 뉴스타파가 이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회고록, 김일성 회고록 갖고 문제가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한겨레만 보도한 게 아니라 다 그랬죠. 그 평양의 그 축구 경기하는데 무관중 경기, 이거는 다 북한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중계를 유엔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정말 그 북한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논리도 없이 일단 북을 비난해 보자. 경향신문은 우리가 북의 3대에서 비난하지 않으면 전부 이런 사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헌법에는 말을 하지 않을 침묵할 자유도 있거든요. 천안함을 누가 침몰시켰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말을 안 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게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 안 한다고 막 윽박지르는 게 기사가 되는 거,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위헌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보도를 합니다. 왜?
기자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모른다고. 우리 내부의 그 보수 군산 복합 체제의 연구비를 받아갖고 연구라고 발표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취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잘 몰라요. 위험한 사이비 통일론이라고 제가 하는데 이거는 뭐 좀 그 심지어 뭐 언론사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을 했던 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잘 사는데 뭐하러 굳이 통일하려고 하냐. 이런 망언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거는 그 이산가족의 한을 정말 도외시한 정말 거의 나는 막말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사태를 접하고 판단하고 하는 기자의 문제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기자가 뭐가 요즘 뭐 기레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렇지만 저도 이제 작년까지는 그 기자를 했기 때문에 작년 7월까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기레기라고 이렇게 너무 욕하는 거로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꼭 그거 말고도 수하게 많은 기사들을 쓰고 있거든요. 좋은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자 게으릅니다. 사실 게을러져 있습니다. 뭐 자율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취재원에 이제 매몰이 돼서 그냥 정보기관 아까 얘기했지만 아산정책연구원 같은 그런 나름 똘망 그러니까 세련돼 보이는 거기에 연구기관 특히 외신도 특정 영자 외신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를 저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자들이 여전히 그 광고 교육에 찌들어 있어갖고 그걸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북에 대한 그 증오심이 확진 편향 단계를 넘어서 저는 요즘 인지 부조화 상태까지 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게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이 던져주는 거, 뭐 정보기관들이 던져주는 거,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연구기관들이 던져주는 기사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자 채용을 한 번의 시험으로만 채용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도 채용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인데, 또 문제는 이 기자사의 그 출입처 제도죠. 이 출입처 제도 참 깨기 어렵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대목까지 해서 기자실을 없앴는데 이걸 못 깨는데 어떻든 이거를 개선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의 보수와 통일 공포증, 그다음에 독자들의 맹목적 팬덤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공영 방송을 빼고는 대부분 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사주가 있는 회사죠. 결국 정부가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제어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자정기능, 사내 자정기능이 노조라든가 독실이라든가 독실이나 자실이, 이게 뭐냐면 그 회사마다 편집국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자체 심의기구입니다. 이거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의 옴부즈만 제도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여인들을 상대로 하는 통일 평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자들은 그런 데를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열린다고 보도만 하지. 근데 기자들은 꼭 좀 우리 언론 처음에 시작을 하는 언론인들은 언론진흥제도 아니면 대단해서 이 평화 교육을 꼭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평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헌법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기자 34년 동안 기자를 했는데 기자하면서 비판의 기준이 뭐냐는
증거가 기사가 되냐 안 되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그 사회가 합의한 가장 큰 규범의 증거를 삼아야죠. 그게 헌법이죠. 그 헌법에 어긋나면은 기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장회의 할 때나 이렇게 보면 부장이 이거 기사가 되는 거야? 판단을 못해요. 부장이 기사가 되는 판단을 못한다는 거는 나는 헌법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통일 언론의 바탕이 되는 114년 동안에 죽지 않고 계속 진짜 집요한 그 바퀴벌레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적어도 7조라도, 요즘에 8조로 많이 연행을 하지만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 이제 이 냉전적 사고를 버려라. 북한은 괴뢰가 아닌 별도 국가이다. 그 다음에 선입관을 갖지 마라. 북에 객관적으로 봐라. 과학적으로 봐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남침할 것이라는 그런 공포를 버려라. 이미 그 노동당 규약에도 왜 없었지만 저는 사실 경제력이 역전된 80년대 특히 그 동구권이 몰락한 90년대 이후 사실상 북의 대외 정책을 유심히 보면 남침의 의도는 사라지고 체제 보전, 북 체제 보전의 제일의 그 대외 정책이라는 게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통일의 두려움을 탈피해라. 그 다음에 주변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것도 버려라.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신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평화 저널리즘에 있는 어떤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그 시간과 지면 제약상 다 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은 미국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좀 보완이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실체는 오늘날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쿼드라고 지금 4개국 연합체 비슷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한국을 가입을 종용하면서 중국 포위, 중국 압박 전략에 지금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원천대로 그것은 봉쇄해야 되겠다. 학사 푸푸투 그 미락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 저널리즘을 말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큰 테마도 하고 그다음에 국보법 테마도 두 개가 버티고 있는 한은 평화 저널리즘이 어렵겠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저널리즘이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하나 영리 수단입니다. 돈벌이 수단이죠. 이제 가짜를 수단을 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주주의가 여론을 이어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선언한 적도 있었는데 2000년 8월 11일에 남측의 언론사 사장들이 북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남북 언론기관 공동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남북의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하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 정상을 중지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건 민족 화해적이고 통일지향적인 이런 내용을 정명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이름을 불러줘야지 거기에 바뀌는 예를 들면 남가북을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조선 이렇게 쓰면 좋죠. 좋은데 이것이 예를 들면 남가북이 같이 있을 때는 남북으로 표현한다는 법칙이 공부는 좀 안 맞아요. 상태는. 그리고 또 물론 여러 국가 관계는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또 이럴 경우는 두 개의 국가와 연관될 수도 있어요. 이게 조선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보다는 남측
그 남한이라고 그러고 북측에 대해서 북지어 선거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연합뉴스 권영석입니다. 은희복 이사장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언론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언론계의 분단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계를 완전 소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일 세력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해바라기 세력은 통일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은 저절로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 저널리즘을 세우고 분단 체제의 해체로 가는 길은 정치권이나 권력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런 역사적 책무를 선봉에 서서 물줄기를 터줘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이 저는 연합뉴스 같은 공영 언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마음속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원하더라도 괜히 그 얘기를 꺼냈다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 출처 위주의 취재 관행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사회적 어젠다로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조선중앙통신이 그 제안을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을 한다면 이 조선중앙통신 파트너는 저희 연합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 서울국제 특파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숙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화 저널리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자들이 지난 1995년 제정한 남북관계 보도 제작 준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국가기관 통신사인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증진을 크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어서 임상우 중추자 사무총장께서 평화 저널리즘 세미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분단만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을 그냥 타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중립 후통일의 현실성과 실성인데 이 말에 굉장한 많은 분들이 우리 진보계에서 불편하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하는 방법이 남북이 동시 중립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아까 쉽게 얘기하면 유럽연합국 같은 국가연합으로 당분간 존재하다가 남북의 사회 체제의 차이, 특히 경제 수준의 차이가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맞았을 때 연방으로 간다든가 통일이 가는 이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선중립 부통일입니다. 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반도 미래학이 하나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활발한 그 토론의 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세미나 아주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아까 발표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민족 화해의 기자 또 평화를 추구하는 언론 기자를 그런 육성하는 제도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런 어떤 헌법이라든지 남북이 합의한 그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그런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거기에 적어는 없는 것 같아요. 헌법 교육은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평화 언론기자 육성 시스템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언론계는 도제식 교육으로 이제 이
급진 후배 기자들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 관계로 이제 교육을 해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알차게 일도 있게 진행된 평화 저널리즘 그 모색 세미나는 일단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